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LLM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계속 야근을 많이 해서 제가 많이 못 봤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제가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틀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고려해 주세요.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목차는 LLM 일단 용어랑요. 그다음에 히스토리, 그다음에 모델, efficiency, 그리고 퓨처, 그리고 레퍼런스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LLM은 용어가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LM이 있고 논문에 용어 읽어보면은 LM이라고 쓴 사람도 있고 LLM이라고 쓴 사람도 있는데 이제 LLM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특정한 용어입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라마나 챗 GPT 같은 모델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M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주어진 언어 의 패턴 구조, 관계를 배우고 텍스트 번역과 같은 작업에 사용됩니다. LLM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언어 데이터를 학습하고 좀 여러 개 정말 무수히 많은 매개 변수가 있죠. 보통 이제 한 빌리언 단위의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LM은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정교한 언어 이해 및 생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LM과 LLM 사이의 주된 차이가 더 많은 데이터랑 더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해서 좀 더 섬세하고 고급 언어 처리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LLP 같은 경우에 NLP는 언어와 관련해서 그 컴퓨터 과학에서 전체적인 분야를 나타내는 게 NLP입니다. 그래서 LLM보다 NLP가 훨씬 더 넓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LLM은 그 분야 내에 사용되는 특정한 종류의 모델을 가리키고요. LLM은 NLP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계된 많은 도구들 중에 하나고 NLP는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복잡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NLP는 훨씬 더 다양한 접근 방식을 의미하고 LLM은 이제 주로 이제 머신러닝이랑 딥러닝 같은 모델링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본 동영상에 이제 라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조금 더 모델의 히스토리를 좀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논문에 있고요. 논문 이름은 맨 위에 Harnessing the Power of LLM in Practice라는 논문을 찾아보시면 이제 LLM과 관련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현재 LLM은 디코더 위주가 제일 유명합니다. 라마도 있고, 바드도 있고, GPT-4도 있고, 최근에는 GPT-5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막 의미 있지 않았어요.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 훨씬 더 평가가 좀 좋았죠. 왜냐면은 이제 논문 중에 2017년에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유명한 논문이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트랜스포머 모델이 이제 인코더 앤 디코더였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관심이 있다가 GPT 딱 3 나오면서 이건가 싶어서 디코더 언니가 훨씬 더 이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코더 언니는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가 LLM 분야의 선두주자고요. 오픈 소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GPT-3가 등장하기 전에는 대부분 오픈 소스였습니다. 그래서 다 받아서 한번 써볼 수 있었어요. 뭐 코드라도 돌려볼 수 있었는데 이게
저 상업적으로 챗 GPT가 확 뜨고 난 다음에는 어떤 기업에서도 오픈 소스로 풀어주고 있진 않습니다. 메타만 풀어주고 있죠, 현재는. 어,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어떤 모델이 발생했는지 약간 나무처럼 쭈루룩 볼 수 있는데 일단 주요하게 볼 수 있는 게 2017년에 어텐션 이즈 올 유 니드라는 논문이 나온 직후부터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왔잖아요.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와서 이제 GPT랑 이제 버트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차근차근 이제 올라가는 구조인데 그 전에는 뭐였냐?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전에는 LSTM이랑 그다음에 뭐 이제 벡터 관련해서 이제 워드2 벡터와 관련한 그 모델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전에 보시면은 저기 회색의 단어들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일단 워드2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3년에 나온 건가? 2013년에 나왔는데 구글에서 나왔고요. 단어를 벡터 공간에 매핑하는 것이고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이제 벡터 공간에 위치하는 것을 좀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15 같은 이제 용어들이 만약에 익숙하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패스트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개발을 했고 거의 워드2 벡터랑 거의 유사한데 이제 단어를 n그램으로 나눠서 이제 최종 벡터를 얻는 형식입니다. 그다음에 좀 볼 수 있는 거는 엘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 단어 임베딩과 관련 있는데 이제 문맥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바뀔 때 그 벡터를 생성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어, 인코더 언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저기에서 분홍색으로 된 부분입니다. 인코더 언니 같은 경우에는 어텐션 이즈 올 유 니드 논문은 만약 안 보셨으면 꼭 보시면 좋은데 트랜스포머 모델을 설명을 하는 건데 이제 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인코더랑 디코더 두 가지 구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디코더 빼고 인코더만 쓰는 게 인코더 온이고 이제 두 가지 다 쓰는 거는 인코더랑 디코더 그다음에 인코더 제외하고 디코더만 쓰는 건 디코더 온리입니다. 그래서 인코더 온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그 부분을 좀 더 초점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매끄럽지 않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버튼은 일단 구글에서 개발을 했고요. 이거는 그 이제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 from Transformer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Bidirectional이라는 거는 양방향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사용해가지고 문맥 기반으로 한 단어 임베딩을 생성을 하는 건데 이거는 사전 학습을 할 때 그 마스크드 그러니까 MLM이라고 해서 그 중간에 단어를 가린다던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올 게 뭔지를 맞춘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전 학습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일 유명할 거예요. 인코더 온리에서는. 그 다음으로 이제 알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버트 모델의 경량화 버전이고요. 뭐 로버트 같은 경우도 이거는 페이스북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버트를 변형해가지고 좀 더 학습 데이터를 더 많이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코더랑 디코더 이 초록색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서 좀 알려진 거는 아마 바트랑 GLM 그 다음에 T5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바트 같은 경우는 이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고 이것도 트랜스포머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인코더는 인코더는 바이 디렉션으로 알고 있고요. 디코더는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로 이제 작동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T5랑 뭐 GLM이 있는데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제 그 다음으로 디코더 온니 이제 현재 지금 영상에서 보신 그런 모델들, 아마나 뭐 그런 모델들이죠.
디코더 언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맨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이제 챗 GPT-1부터 시작합니다. GPT-1은 이거는 오픈 AI에서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한 언어 생성 모델인데 인코더는 제외하고 디코더로만 계속 그 구조를 짜서 이제 돌렸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이랑 그다음에 언슈퍼바이즈랑 결합해가지고 적용을 했고요. 문맥을 기반으로 텍스트를 생성하는 능력이 괜찮아서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GPT-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GPT-2는 좀 더 정교한 텍스트 생성 능력을 이제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GPT-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원샷이랑 투샷 그 논문이 나오죠. GPT-3에서 이제 NLP 작업에 이제 제로샷, 그 다음에 파인 튜닝 방식으로 이제 적용을 했고 좀 여러 가지 범위에서 그 언어들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 지금 딱 근처 가서 챗 GPT가 2022년 말에 한 11월 달에 나왔어요. 그래서 챗 GPT를 이제 사람들한테 오픈 AI가 선보이고 난 다음에 이게 돈이 되는구나 라고 느껴서 이게 더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라마랑 바드랑 뭐 챗 GPT-4랑 이제 온갖 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부터 연구해 왔던 게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하고 아마 이쪽으로 투자를 하셨던 투자자분도 아마 비용을 회수하기 시작했을 이제 타이밍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은 네, 이렇게 하고요. 그 인코더랑 디코더 같은 경우 이게 뭐냐? 인코더랑 디코더가 뭐냐? 하면 학습할 때 문장의 단어를 지어서 학습시키는 거. 같이 막 빈칸에 들어가는 걸 추론하도록 하는 거를 보통 인코더, 디코더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디코더 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언어 모델인데 이제 앞에 있던 단어들이 바탕으로 이제 뒤에 무슨 단어가 나올지 예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주로 학습하는 게 이제 Q&A 같은 모델을 이제 주로 많이 학습하고 거기서 파인 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GPT-1, 2, 3가 각각 뭐 1억 개에서 15개 그리고 지금 현재 175개 빌리언 정도로 이제 계속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시키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 비용 회수 시점은 아직도 미정입니다. 왜냐면은 더 많이 학습시키고 학습시킬수록 정말 더 좋은 성능이 많이 나오거든요. GPT-5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GPT-4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텐션 이즈 올 유 니드도 네, 여기서 가지고 왔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RNL이랑 CNN 같이 전통적인 그 단어와 관련해서 그 NLP 연구하셨던 게 있었는데 이게 맥락을 이해하는데 되게 효과적인 모델입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이. 그래서 비디오에서 봤던 거는 라마, 알파카, 그리고 비큐나, 그리고 코알라가 나와 있고요. 이제 출시일 같은 경우에는 2023년이 주로 2023년 초반부터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라마랑 알파카랑 이제 비큐나랑 코알라 같은 경우에는 라마를 대체로 기반으로 했고 또 왜 기억이 안 나지? 잠시만요. 이 공통점을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일단 뭐 GPT-5의 뭐 특징, 그다음에 라마의 특징, 이제 알파카랑 뭐 비큐나랑 코알라의 특징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그 고려대학교 산업공학 연구실 그 비디오를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제로샷, 원샷, 뭐 퓨샷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이거 혹시 모르실까 봐 이것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로샷이랑 원샷이랑 이제 퓨샷이 뭐냐라고 하면 이거는 오픈 AI에서 낸 논문인데요. 제로샷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뭐 질문을 할 때 뭐 그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예시를 전혀 주지 않는 거를 이제 의미합니다. 모델을 학습, 뭐 모델 평가하는 데 있어서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뭐 1.3 빌리언, 뭐 13 빌리언 그 매개 변수 그 175 이제 매개 변수마다 제로샷이랑 원샷이랑 퓨샷일 때 이제 정확도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이제 모델이 클수록 175 이제 매개 변수가 있을수록 이 맥락을 읽는 게 되게 좋습니다. 거의 사람처럼 읽죠. 그러니까 제로샷 같은 경우에는 뭐 직장 생활을 하실 때 뭐 진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타 부서에서 그냥 이거 개발해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개발을 해달라는데 기획서는 어디 있는지, 이거는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뭐 딱히 설명도 안 해주고 어떤 산출물을 원하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무작정 해달라고 했는데 해내야 되는 경우, 네, 그런 경우를 좀 제로샷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퓨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은 해줘요. 기획서는 어디에 있고요. 이건 언제까지 하고, 그다음에 결과는 이런 결과를 받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막 주는 거죠. 그래서 태스크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를 좀 적어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제 당연히 뭐 GPT를 사용해 보셨으니 아실 텐데 이런 좀 더 상세하게 어떻게 원하는지를 쓸수록 과정이나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쓸수록 훨씬 더 어큐시가 높아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로샷이랑 원샷이랑 퓨샷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파인 튜닝에 대해서도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인 튜닝, 뭐 논문을 읽을 때마다 파인 튜닝이라는 용어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 그럼 이 파인 튜닝이 무슨 의미냐? 이거는 그 사전에 학습된 모델을 이제 추가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모델을 이제 뭔가 저기 좀 더 추가 데이터셋을 넣거나 뭐 추가 작업을 하는데 좀 맞춰서 이제 조정하는 걸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사용되고 있죠. 뭐 기업에서든 어디에서든 이제 파인 튜닝하는 과정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는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사전에 학습된 모델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특정 작업을 위한 모델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파라미터랑 뭐 추가 학습이랑 뭐 러닝 레이트를 이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또 추가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태스크 어그노스틱이라는 용어가 종종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은 작업에 구애받지 않는 성능, 그냥 번역 그대로 하면 이건데 이거는 다양한 작업에서 이제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고려대학교 상공학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온 거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또 추가로 영어를 볼 부분은 그 매시브 멀티태스크 랭귀지 언더스탠딩 이 부분은 잠시만요. 이게 뭘 뜻하냐면 일단 이게 그 매우 많은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많은 종류의 언어 관련한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이 사용자의 지시를 이해하고 해당 지시에 따라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특화된 훈련 방법입니다. 뭐 이 이메일을 요약해 주세요라는 지시를 할 때 뭐 그 내용의 주요 내용을 추려서 요약하는 작업을 수행한다던가 네. 그래서 지시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건 넘어가고 그다음에 바이어스랑 톡식
이 부분이랑 그 미스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개념에 대해서 편향적인 결과를 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 데이터에 뭐 이미 존재했던 그런 뭐 편견이나 그런 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걸 뜻하고요. 그다음에 톡식시티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적이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이제 생성하는 거를 의미하고, 미스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이 아니거나 오도하는 정보를 이제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잘못된 정보, 완전 다른 정보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계 같은 라마의 한계가 이제 바이어스랑 톡시티랑 미스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다음 알파카는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을 했고, 이제 비큐나도 코알라도 이제 순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최근 기사에서 어제 나온 기사인데 GPT-5가 올해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제 알트먼에 따르면은 GPT-2보다 3가 더 좋고 그 다음에 4가 더 좋고 이번에 나올 5는 더 좋을 거라고 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 같은 경우에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저희가 드론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AI랑 엣지 AI라는 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클라우드 AI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모델을 실행하는 걸 의미하고요. 엣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테슬라나 뭐 현대차 같은 그 이제 차에 탑재하는 AI를 뜻합니다. 그래서 칩셋에 이제 모델을 그냥 아예 박아서 이제 출고시키는 작업을 할 때 엣지 AI라는 단어 용어가 이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엣지 AI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고 그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연되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항상 그 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엣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 칩셋을 탑재하다 보니까 훨씬 더 그런 독립적인 것을 보장받기 때문에 이제 엣지 AI 같은 거에 조금 더 관심 있고, 그래서 아마 드론과 관련해서도 이런 클라우드 AI랑 엣지 AI가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퀀티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그런 뭐 GPU나 CPU 같은 거를 다루고 있길래 퀀티제이션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퀀티제이션은 이제 모델의 크기를 줄이는 것을 이제 뜻합니다. 그래서 어, 보통 이제 8비트 정수로 변환한다라고 많이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이제 훨씬 더 적은 비트로 모델의 크기를 좀 더 줄이고 메모리 사용량을 이제 감소시키려고 하는 거를 이제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 컨디제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컨디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트레이닝 컨디제이션은 학습이 완료된 모델에 적용을 하는 걸 뜻하고요. 뭐 추가적인 학습 없이 이제 낮은 비트로 변환하는 걸 의미합니다. 컨디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 과정에서 이걸 적용하고, 뭐 일반적으로 좀 성능이 좀 더 좋지만 이제 학습 과정이 좀 더 복잡하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지고 온 거는 이제 미래와 관련해서 한번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AI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어, 추가로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도 이제 계속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양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컴퓨터가 1010 해가지고 정보를 이제 처리한다면 양자 컴퓨터는 이제 양자 비트를 사용해서 정보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양자 비트가 보통 큐비트라고 하고요. 큐비트는 이게 1과 0이 따로따로 1, 0, 1, 0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계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복잡한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양자 중첩이나 그 뭐 양자 얽힘이나 양자 간섭 같은 이제 용어들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미래에 지금도 아마 연구가 되고 있을 건데 아마 향후에 이게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된다면은 인공지능 개발에 뭐 지금과 같이 뭐 거의 지금 몇 시간에 몇 천만 원씩 태우고 있잖아요. 이런 비용이랑 시간을 조금 더 훨씬 더 많이 절감을 할 수 있고 정말 그 이제 미래 예측하는 분이 이제 뭐 슈퍼 개인이 등장을 할 것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정말 그냥 사람의 상상력으로도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는 그게 오지 않을까. 뭐 4차 산업을 넘어서 5차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양자 부분도 끼워 넣었습니다. 근데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뭐 또 찾아보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은 암호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이 컴퓨터가 모든 걸 다 깰 테니까 공개키 암호를 깰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정리한 부분이고 참고 문헌은 이거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